시청자 한배부님의 댓글입니다. 신부 경제교육에 대한 댓글입니다. 국제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은 더 나은 생활을 누리고 싶어서 늙은 한국 남자와 결혼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면 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평범한 한국 여자보다 돈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결혼을 하셔야 합니다. 그녀들은 긴 시간을 계획하고 돈을 모은다는 개념이 거의 없이 돈을 전부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고 소비와 저축을 가르치던지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통장에 구멍이 납니다. 자, 그분도 저는 생각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베트남 여성이 소비를 다 쓰고 자기가 신랑이 주면 돈을 벌고 다 써버린다. 저는 그런 여성 없다고 봅니다. 도리어 더 많이 저축을 합니다. 그럼 저축을 하는 방식이 한국 통장에 모으느냐, 베트남 쪽에서 모으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주위에,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신부들 주위에 보면요, 우리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10년, 15년 됐는데, 신부 통장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씩 모아놓은 사람 많다. 그러면 그 신부는 돈을 다 써서 그렇겠습니까? 절대 베트남 신부가 한국 사람처럼 과소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진짜 극히 드물게 있을 수 있겠죠.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베트남 사람이 돈 더 많이 들어간다.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요, 신부들은 씀씀이는 굉장히 전략합니다. 아닌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씀씀이는 적고 대신 돈을 이제 모으는데, 신랑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와이프가 돈을 모으든 뭘 하든 이걸 얼마를 모았냐 뭐하냐 타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신랑분들이 물어. 당신 돈 얼마 모았어요? 물어보면 없어요 하지. 없어요 하니까 이 신랑은 다 썼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신랑들한테 합니다. 신부가 돈을 모으든 뭘 하든 그거는 어떻게 썼는지 뭘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그 신부는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돈을 모으고 있어요. 왜냐면 남편이 알면은 혹시나 탈락할까봐? 그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 혼자서. 그걸 베트남의 부모 쪽에 보내서 모으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모으는 사람도 있겠죠. 부모한테 보냈다고 해서 그 돈 펑펑 쓰는 사람들도 극소수고요. 대부분이 다 모읍니다. 모아갖고 땅 산 사람도 많고.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 비교하면요, 한국 사람의 절반밖에 실제적으로 돈 안 쓴다. 신랑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달에 신부한테 생활비를 얼마를 주는지, 그걸 얼마를 주고 신부가 만날 돈 없어요 한다고. 자, 그분은요, 결혼을 처음 초혼인 분들이 한국 여자하고 살았을 때 얼마를 쓰려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 여자하고 살면은 요즘요, 생활비 200 준다 하면 결혼 안 합니다. 300, 400,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이요, 한국 사람한테 월 1,000만 원씩을 주도 신부가 마누라가 모아놓은 게 없대요. 월 1,000만 원을 줬는데도 그분이 이혼하고 이 베트남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한 말 있어요. 사장님, 돈이 절반도 안 들어갑니다. 처갓집에 뭘 하주도 뭘 해주도.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와이프한테 100만 원씩 생활비 주는 것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몇몇 신랑들 와이프한테 용돈식으로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준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한테 40만, 50만 원 줘보세요. 당신 미쳤어요, 하겠지. 아마 그 소리 듣죠.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기 대학교 다니는 딸이 있어도 40만 원 갖고 작작할 건데, 한국 사람 개념, 베트남 사람 개념 완전 다릅니다. 대신 돈을 모으든 뭘 하든 돈이 없다. 그냥 추정하세요. 아, 이 사람이 열심히 모으겠지. 그러면 진짜 과소비냐? 얼마나 뭐 물건을 사오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자,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명품 가방. 어제 제가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백화점 코너가 이상하게 들어가서요. 쭉 보니까 명품 가방들이 막 350만, 400만 원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이 돼요, 보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살락하죠. 근데 베트남 와이프한테 이거 살래요? 하면 당신 미쳤어! 한다, 대반에. 10만 원, 20만 원짜리 가방도 만족하는 게 베트남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베트남 사람이 소비가 과소비한다? 돈을 바닥낸다? 그건 신랑분이 몰라서. 절대 남편한테 나 돈 얼마 모았지 소리 안 합니다. 이분은 한배 부분이에요. 그냥 한배 부분은 그분 와이프 나름대로는요, 저는 뒷구멍 다 차고 있고 뒤에 돈 다 모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그분도 분명히 돈 없어요 소리 하니까 다 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화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 저도 제 와이프한테요, 돈 얼마이냐 묻도 안 합니다. 제 추정 큰데 베트남 통장에 대충 얼마 정도 있을 거다. 그러고 한국 통장에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왜? 저는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한국 처음 저하고 결혼할 때 은행 계좌를 틀 때 제 전화번호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금이 만료되었습니다. 정기 예탁이 만료되었습니다. 하면서 문자가 저한테로 와요. 참고로 노 대표님도 한배분이죠. 예. 문자가 저한테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금액이 얼마라고 찍히는 게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적금이 만료되었습니다. 정기 예탁이 만료됐으니까 뭐 다시 그냥 우리 와이프가 요 계좌에 대충 요 정도는 있겠다 이렇게 추정인데 내가 그걸 얼마이냐 묻도 안 합니다. 그러면 뭐냐, 그 돈은요 신부들이요 그 돈을 모으는 게 신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모이는 거 아닙니다. 신랑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서 잘못했을 때를 또 대비하는 것도 있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신랑이 죽었다. 신랑이 상속을 나한테 얼마 해주겠지 바라는 거는 한국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은 그거 안 바랍니다. 얼마 신랑 거 다 내 재산이다. 절대 안 바랍니다. 일부 주겠지, 일부 나한테 주겠지 하는 거는 좀 바랄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남편 재산, 시아버지, 시어머니 재산을 바란다? 그 경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거, 내 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뜰하게 모으던 자기가 모아가면서 나중 노후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물으면 나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소리를 잘 하는,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 씀씀이는 많이 안 쓰니까 돈을 모으는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돈 없어요 가면 막 생활비를 전부 다 베트남에 퍼준 줄 알아요. 베트남으로 가더라도요 거기서 모읍니다. 심지어요 어떤 신랑들 보면 베트남을 돈을 보내요. 그 돈 갖고 부모들이 돈놀이 해서 또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부모들이 땅 사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 돈요 다 부모 거 절대 안 됩니다. 응? 나중에 언젠가는 이 신부가 가게 되면 신부께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신부한테 경제교육은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신랑들한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달에 오자마자 당신 간단하게 시장 보는 거 얼마, 당신 용돈 얼마 딱 정해주라. 그리고 외국인 등록 나오고 이제 그거 나면 은행에 가서 당신 여기서 매달 얼마씩 매달 은행에 적금을 넣으세요.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2년짜리. 그럼 2년 후에 당신은 얼마나 만들잖아요. 그럼 당신이 그때 알아서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2년 돼서 만기 됐으니까 돈을 찾아라 갖고 뭐 신랑이 그런 간섭하면 안 돼. 네? 그러고 와이프는 가르치는 건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그거예요. 한 달에 경제관념을 가르칠 때 한 달에 생활비든 용돈이든 얼마를 딱 주고 딱 잘라야 돼요. 더 주면 된다. 근데 어떤 신랑들도 있습니다. 줬어요. 한 보름쯤 해갖고 생활비 얼마 남았어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물어 뭐라 한 줄 압니까, 신부? 없어요. 그럼 다 썼다고 생각하고 또 부부싸움 해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한 달 딱 끝나면 또 주고, 그러고 나서 처음 와서 적금 넣는 거 하나 가르쳐 주고, 그러면요, 이 적금 나중에 탈 때 되면요, 목돈을 하나 타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또 적금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탔을 때 이 돈 얼마를 타가지고 뭐 할 거냐, 통장에 넣어라, 이런 것도 할 필요 없고요. 알아서 다 합니다. 근데 처음에 왔을 때 할 줄 모르는 게 적금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쪼개 쓰는 걸. 그래서, 그리고 이 신부의 경제관념은요, 이 베트남에서부터 좀 가르쳐야 돼요, 신부들한테. 저희 같은 경우, 신부들 한 달 우리가 생활비를, 신랑들이 생활비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도 딱 정해진 거 외에는 내가 못 주고 하는 이유가, 그러면 보통 보면요, 첫 달 되면은 신부들이 모자라갖고 신랑한테 손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옛날 생각하고, 지가 월급 얼마 받았을 때 반 잘라서 부모 주고 나머지 반 갖고 지 살아도 됐거든. 베트남은 처음에 돈 쓰고 나중에 오토바이 기름값만 있으면 막 한 달을 버티는. 근데 한국 생활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에서처럼 딱 정해진 용돈, 처음에 첫 달 모자라도 주면 안 돼. 빌려서 쓰던가 네가 버티라. 그러면 그 다음 달 되면요, 버티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 자체가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신부가 신랑 용돈만 갖고 탁탁 생활을 하는. 내가 10만 원인데 20만 원인데 빌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랑들이 주잖아요. 그것부터 신부들이 경제관념이 없어져 버려요. 이야기하면 주는데 그 신랑들은 절대 주지 마라 하는 거예요. 딱 필요할 때, 언제 갑자기 부모님이 뭐 아픈 일이 있어갖고 하면 당연히 사위로서 도리적으로 신부 생일 이럴 때 꼭 챙겨주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트남에 놀러 왔다, 신랑이 돌아갈 때 맛있는 거 먹으세요 하고 용돈 별도로 조금 더 주고, 이런 거 챙기지. 한 달에 정해진 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경제관념을 여기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 가르쳐요. 안 가르치고 용돈 떨어졌어요, 뭐 왜 많이 썼어요, 서류 하는데 많이 들어갔어요 하면 신랑이 또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없죠. 그래서 신부의 경제관념은 처음 여기 베트남에서부터 가르쳐 줘야 되고, 한국에 딱 도착해서 한 달에 생활비 용돈 얼마라고 딱 정해진 걸 딱 주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오자마자부터 해야 돼요. 그거는 어떤 신랑들 외국인 등록증 나와서 나중에 뭐 통장 만들면 그때는 벌써 뭐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요, 그 사이에 신부들은 왜 오빠는 나는 용돈도 안 줘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신랑분들이 베트남 결혼할 때부터 신부의 경제관념은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한국 도착해서부터 가르치고, 신부가 그 돈을 어떻게 모으든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저는 그겁니다.